이 사람의 컨셉은 뭐였는지 하면은 약간 아크로폴리스 같은 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마이어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봤는데 자기는 게티센터를 절대 건물 안에 안 들어간대요. 자기 바깥에만 있다고 한대요. 제가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가본 미술관 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Q&A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영상을 보며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2가지 있습니다. 요즘 미국 LA에 있는 더 게티가 좋은 미술관이라고 소개 영상에 자주 뜨곤 합니다. 건축학적으로 더 게티라는 공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게티 센터는 잘 알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일했던 그 리처드 마이어라는 사무실, 제가 거기서 실무를 했는데 그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게 게티 센터입니다. 이 게티 센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리처드 마이어라는 건축가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건축가가 유명해진 거가 2가지로 유명해졌어요. 첫 번째는 부잣집 단독주택을 짓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미시간 호수를 내려다보는 급경사로 되어 있는 경사지에 한 45도 각도로 되어 있는 경사지에 그 정도의 절벽에다가 지은 더글라스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TV 그 CF 광고의 배경으로 쓰이면서 엄청 유명해진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잣집 단독주택들을 되게 많이 지었고요. 이분이 그런 다음에 커리어가 되게 젊은 나이에 아틀란타에 있는 미술관도 짓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미술관도 지으면서 미술관 건축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이분의 특징이 백색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백색 건축이 이제 화이트 큐브라고 그래서 그림을 걸기에 제일 적합한 공간인 거죠. 백색으로 되어 있고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그런 건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술관 공모전을 거의 석권을 다 했습니다. 그 시절에 7, 80년대 때. 그래서 그거의 정점에서 이 공모전에 당선된 게 이 게티 센터예요. 당시에 이 폴 게티라는 사람이 미국 석유 재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가면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니까 예전에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그래서 록펠러가 거의 장악을 하는 석유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반독점법 때문에 이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지역별로 석유 회사들이 막 달라요. 뭐 텍사코라고 해서 텍사스 기반으로 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엑손이라는 데도 있고 모빌이라는 데도 있고 지금은 엑손 모빌로 합쳐져 있죠. 서부에 가면 게티라고 하는 그런 주유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게티 주유소가 이 폴 게티가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은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중동 석유를 개발해서 수입하게 되는 어떤 시초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게 그 당시에 사우디나 중동에 있는 많은 곳들은 부족으로 돼 있잖아요. 그 족장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석유 채굴권을 따내고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손자가 납치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유괴를 한 보상금을 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돈을 안 줘요, 이 사람이. 아주 그런 엄청난 자린고비입니다. 그럼 그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 뭘 하는데 돈을 썼느냐? 예술품을 사는데 돈을 썼어요. 엄청난 예술품을 싸고 엄청난 재산을 모은 다음에 그걸 갖고서 죽을 때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으로 만든 미술관이 게티 센터라는 미술관이에요. 위치로 치면은 LA에 있는데요. LA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의 반대편에는 벨 에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 서부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가운데는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게 하나 지나가요. 근데 가다가 이제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그 공모전이 공사비가 1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단일 건축물로서는 가장 비싼 설계비가 걸린 그런 공모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전 세계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를 했고 이 리처드 마이어가 미술관과 주택이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모전에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의 컨셉은 뭐였는지 하면은 이 게티 센터가 꼭대기 언덕에 있으니까 약간 아크로폴리스 같은 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백색의 건축이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런 미술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LA는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니까 자동차 타고 가서 밑에다가 주차장에 세우고 그 위에까지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올라가면은 거기에 완전히 자동차는 없고 사람만 걸어다니는 그러한 아크로폴리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주택을 설계하던 사람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건축물을 여러 개의 동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다르고 모양이 각기 다른 어떤 형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백색 건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컨셉이 아크로폴리스였고 그래서 하얀색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건축주, 이미 폴 게티는 죽었고 그 밑에 게티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는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장이 하얀색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싫다 자기는. 그러면서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지색 돌을 써요. 트래버틴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싼 돌을 쓰는데 그 돌이 이제 그냥 써도 비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대리석이니까 물에 약하죠. 근데 여기는 캘리포니아니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외장재로서.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이니까. 근데 그냥 쓰기는 이 사람이 뭐 하니까 약간 거친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아는 이 트래버틴이라는 대리석은 이렇게 얇게
톱으로 썰어가지고 판판한 면으로 돼 있어요. 그 링컨 센터라고 이제 맨하탄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바닥면이라든지 거기도 다 이 트래버틴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쓰지 않고요. 한 채석장을 그냥 아예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끄는 다음에 거기다가 한 1cm 깊이로 톱으로 자른 다음에 쐐기를 받고 그 1톤짜리 쐐덩어리를 떨어뜨려요. 그럼 이게 돌이 쫙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 쪼개져서 나오는 그 우둘두둘한 그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을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두껍게 이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만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 다 썼어요. 그리고 내부를 화이트로 백색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단 이사장이.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진짜 정말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또 딴 사람이 와서 해요. 프랑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막 자주색 벨벳으로 막 해놓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리차드 마이어가 엄청 진짜 빡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주가 그렇게 고집이 세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약간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게 만약에 백색으로 다 되어 있었다면 훨씬 더 멋있는 건축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게 백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형태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도시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형태도 복잡하고 재료도 다양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혹은 형태는 단순하고 재료만 다양하든지 아름다운 도시는 형태는 복잡한데 재료가 단순한 경우예요. 그게 산토리니 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적절한 불규칙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토리니 섬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지형에 따라서 모양은 각기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각기 다른 모양들이 다 똑같은 회백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게티 센터 언덕에 작게 분절되어 있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백색이라고 하는 동일한 재료로 쓰여졌다면은 그럼 훨씬 아름다워 보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트래버틴 들어가고 인테리어 가면 색깔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복잡도가 너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차드 마이어의 작품 중에서는 약간 좀 덜 만족스러워.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망친 게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조경 설계를 또 다른 디자이너가 들어와가지고 평면상에서 리차드 마이어가 동그란 미술관 설계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원형 극장 같은 막 동그란 그 조경 디자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면은 엄청나게 뭐라고 둘이 싸웁니다. 이 조경 설계하는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조경가가 건축가랑 컴피팅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나도 돋보이고 싶고. 근데 이게 배경으로 돼서 둘이 조화를 이루면 좋은데 이게 완전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조경은 조경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거기다 건축주는 색깔 다른 거 넣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주와 건축가와 조경가가 셋이 살 조화를 이룬 건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컨셉은 아크로폴리스에다가 맞췄고 그 다음에 배치의 계획은 어디서 갖고 왔냐, 아크로폴리스에서도 따왔지만은 그 판테온을 설계한 헤드리안 황제가 만든 헤드리안의 썸머 빌라라고 해서 여름 궁전이 있어요. 그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배치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실제로 그 이사장을 데리고서 비행기를 타고서 거기에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고 그게 만약에 백색으로만 되었다면 진짜 아름다운 건축이 됐을 겁니다. 조경도 되게 자연스러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두어 번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가면 되게 좋기는 해요. 인테리어에 가면은 되게 아름답고요. 야외 정원에 가도 되게 아름다워요. 조경이 진짜 아름다워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가볼 만한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어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봤는데 자기는 게티 센터를 LA 갈 때마다 가는데 절대 건물 안에 안 들어간대요. 자기 바깥에만 있다 온대요. 바깥에 정원만 보고 그러고 자기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볼 만한 좋은 미술관입니다. 다른 제가 가본 미술관 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루이지애나 미술관이라고 저기 코펜하겐의 북쪽으로 가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게티 센터도 되게 좋고 저런 올세이라든지 아니면은 루브르 같은 어마어마한 컬렉션까지는 아니지만은 규모나 그런 면에서는 근데 진짜 아름다운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어서 질문하셨는데 건축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하중을 계산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만약 디자인이나 공간의 배치와 같은 건축가의 영역까지 해낼 수 있는 AI가 탄생한다면 이미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만드는 AI, 3D 모델을 만드는 AI 모두 있기에 건축물의 대략적인 형태를 잡는 인공지능 정도는 금방 탄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수님은 건축가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그런 모델을 사용해 볼 것 같으신가요? 자, 이 얘기는 제가 AI 편에서 다 답변을 했던 거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AI를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안 될 거라고, 창의적인 것들은 안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창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과거에 경험한 것들을 추상화시키고요. 그것들을 섞어가지고 막 랜덤하게 섞어서 만들어지는 게 창발적인 사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인간이 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공지능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들은 충분히 AI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프랭크 게리 같이 설계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AI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흉내를 내서 얼마든지 100개, 1000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직관적이고 내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거가 아니고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디자인이라고, 산업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건축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예산의 문제, 법규의 문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사용자들 간의 관계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기후라든지. 그러면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의해서 나오는 디자인, 이거는 사실은 직관적인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규정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문제를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내릴 수 있느냐, 정의 내릴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향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분야, 건축 분야에서는 아무리 랜덤하게 만들어내는 직관적인 디자인은 AI가 충분히 대체 가능하지만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을 상대한다든지 뭐 건축주를 설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한동안은. 근데 물론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을 인간이 내리지 않고 인공지능이 내리게 된다면은 문제 해결과 이런 것조차도 인공지능끼리 얘기하는 시대가 될 수는 있겠죠, 앞으로. 그러면은 정말 그쯤 되면은 인간이 할 건 하나도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되는 거는 오로지 소비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간다면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문제를 정의 내리고 문제의 하이어라키를 정해야겠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후순위로 중요하고 이런 순서를 정하는 것, 그거는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관이라든지, 근데 가치관이 들어가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문제를 분석해서 정의 내릴 수 있는, 규정하고 데피니션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더 뒤에 가서 대체되겠죠.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하니까 인천대교가 빠질 수 없는데요. 옛날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인천대교를 건너면서 놀란다고 말했던 글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사카에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 간사이 국제공항을 갔습니다. 그런데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나가는 대교를 보니 인천대교랑 비슷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짧기는 하지만 똑같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일까요? 되게 잘 관찰하신 것 같아요. 간사이 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는 되게 태생적으로 되게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육지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공항을 만들겠다. 이거는 되게 개념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간척 사업을 한 거고 하나는 갯벌의 간척 사업을 한 거고, 그 차이만 좀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사실은 섬에다가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디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건 로간 에어포트예요. 그게 보스턴에 있는 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 도심이 있으면은 그 멀리 떨어진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로간 에어포트에서 터널로 여기는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경험해본 어떠한 도시 중에서도 공항과 도심이 제일 가까운 도시입니다. 한 5분도 안 돼서 도심으로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로간 에어포트의 위치가 왜 성공적이었냐면 그게 바다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다에 있으면 뭐가 좋으냐? 일단 첫 번째, 도심 속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소음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김포공항만 보시더라도 김포공항의 주변에 뭐 공항동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되게 소음도 많고 고층 건물 못 짓게 돼 있잖아요. 그러한 간섭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비행기가 이착륙해야 되는 거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야 되니까 바다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고층 건물도 주변에 없고 소음으로도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보스턴의 로간 에어포트가 그 원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개념이 잘 적용된 것이 이 간사이 공항이나 인천공항 같은 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리로 건너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터널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아마 인천대교가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사장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다를 건너는다는 거는 뭐 제가 많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물이라고 하는 데를 건너가면서 다른 공간으로 가는 느낌이 나는 거기 때문에 또 특별한 경험이긴 하죠. 네, 여기까지 남은 Q&A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